안녕하세요. 아내와 같이 도배일을 하는 6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이 채널은 아내가 저와 일할 때 라디오처럼 켜두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종종 같이 듣는데 참 세상에 별일 겪는 사람이 많구나 싶어서 저도 쓰게 됐습니다. 원래 내 곧불이 남의 중병보다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연에 비해 저것도 일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답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두 명뿐인데도 일이 생기려면 어떻게든 생기나 봅니다.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쉽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갑이 넘도록 살았지만 인생은 살아갈수록 산 넘어 산이 따로 없더라고요.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면 끝이구나 했습니다. 이제 부모 품 떠나서 각자 가정 꾸리고 잘 살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들도 저만큼이나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큰아들 장가 보내고 뒤이어 막내딸까지 시집 보냈을 때는 시원섭섭했습니다. 다들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시원섭섭하지 않으셨나요? 애들 결혼식 때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도배 일을 오래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애들 크는 일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아내도 같이 도배 일을 하는데 가볍고 쉬운 일을 돕는 정도였어요. 애들 키우랴, 일하랴, 아내도 고생 참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바쁜 부모 밑에서도 잘 자라준 아들, 딸이 기특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라 결혼하고도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자식들의 결혼 생활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딸은 건실한 청년 만나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아들의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불행은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나타난다고 하더니 결혼 생활 3년 차에 불행이 닥쳤어요. 큰며느리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참 건강했던 며느리였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몇 년 전 큰아들이 참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시켜줄 때만 해도 지병 같은 건 없던 평범하고 건강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만 해도 멀쩡했던 큰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지자 아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그날은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할 만큼 놀랐던 날이었어요. 큰며느리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다급한 전화에 아내와 함께 황급히 달려갔어요. 아들은 응급실 앞에서 넋이 나간 얼굴로 있다가 저를 보며 울면서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품에서 아이처럼 안겨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침에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했을 때 같이 병원부터 가자고 할 걸 그랬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사람 아픈 게 어떻게 네 문제야. 다 하늘의 뜻인 거지. 괜찮아. 너무 그러지 마라. 네가 그러면 아내도 미안해할 거야. 그만 울고 기다려보자. 별일 없을 거야. 1분이 1시간처럼 흘렀고 응급실 앞에서 손에 땀을 쥐며 기다렸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신이 있다면 누구든 큰며느리 좀 살려주시고 차라리 늙은 저를 데려가세요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남겨질 아내 생각도 안 하는 나쁜 놈이었네요. 하지만 자식이 큰 슬픔에 잠길 생각을 하니 차라리 부모인 제가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응급실 앞에서 본 아들의 얼굴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었거든요. 응급실에서 나온 큰며느리는 고위험군 환자라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지나 싶었지만 의사는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참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착한 내 아들에게 생겼을까 싶었어요.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도 아들은 퇴근하면 병원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새 얼굴이 까칠해진 아들이 걱정된다며 덩달아 병원으로 갔어요. 아내와 같이 일하는 저도 덩달아 같이 병원으로 자주 가게 됐습니다. 아내는
아들 먹일 죽을 챙겨와서 좀 먹으라며 건넸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가 내미는 보온 도시락통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아내가 숨 쉬는 게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출근이나 한 죄인이라고요. 일단 먹어야 힘을 내지. 네가 기운을 차려야 네 아내도 건강하게 일어나지. 너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미안해서라도 못 나오겠다. 아내는 아들에게 거의 애원하듯 매달려서 겨우 한술 떠먹였어요. 그제 아내는 한숨 돌렸지만 아들은 모래알을 삼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발 큰며느리가 이런 제 아들의 간절한 염원을 봐서라도 무사히 일어나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이런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큰며느리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지 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아들 인생에 이런 시련을 주나 했어요. 아들은 장례식 내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 심정은 어땠는 줄 아시나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배우자를 잃은 아픔과 충격이 우울증이 올 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아들이 살면서 겪을 생각을 하니까 제 속도 참담하더군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아들은 처가댁 식구들도 챙기며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치웠는지도 모르게 장례식이 끝났고 저는 사돈 부부를 위로하며 한동안 안부 전화도 했습니다. 제 아들은 배우자를 잃고 그때 사돈 부부는 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저와 제 아내도 며느리가 떠난 충격에 한동안 일도 많이 못했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때의 마음으로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큰며느리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한동안 저와 아내도 마음이 참 안 좋았고요. 아내는 밤이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픔도 차츰 가슴에 묻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1년이 지난 뒤에도 자책하며 방황했습니다. 사별한 아내를 가슴에 묻는 일은 제 아내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긴 그런 일이 누군들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기 더 있다간 산 사람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힘겨운 마음으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지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산다고 씩씩한 척 하려는 것 같았지만 산 송장 같더군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희 앞에서는 씩씩한 척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애써 괜찮은 척 웃어도 보이고 가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은 포장해 와서 같이 먹곤 했어요. 근데 또 웃으면 웃는 대로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잡고 한밤에 아들을 불러 남자끼리 대화 좀 하자면서 근처 포장마차로 불렀어요. 저는 아들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벌써 1년도 넘었나? 시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긴 가네. 네, 벌써 그렇게 흘렀네요. 넌 마음이 좀 어떠냐? 이젠 괜찮아? 그냥 그래요. 이제는 문득문득 생각나요. 너도 잘 살아야 먼저 간 사람도 잘 떠날 수 있는 거야. 이승에서 발목 잡고 있으면 네 아내도 편히 쉴 수가 없잖아.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건가 싶고요. 잘 지내도 괜찮어. 떠난 사람 마음 편해지게. 아들은 그날 오늘까지만 울겠다며 소주를 한 병 마시더군요. 저도 평생 도배만 잘 바를 줄 알았지 아들 마음 하나 감쌀 줄 모르는 투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아들은 모임도 나가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저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부는 부창부수라고 10년 넘게 부부 도배사로 일하다 보니 제가 기분이 좋아야 아내도 기분 좋게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잘 지내면 먼저 간 큰며느리도 편히 잘 있는 거겠구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계절이 가고 세월이 흐르듯 아들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더군요. 평소 분식을 좋아하지도 않던 아들이 분식을 그렇게 사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그 분식점은 아내가 자주 찾던 곳이긴 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이제는 퇴근길에 음식을 사올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글쎄 아들이 분식집에서 어떤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놀라서 자세히 보니 분식집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보며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어요. 저 분식집 여자 사장도 이혼했다고 하던데 전 남편이 아주 악질이더라고. 아유, 딱하네.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었네. 우리 아들만큼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어.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둘이 잘 좀 의지하면서 지내면 좋겠네. 당신 모르는 척 하고 있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내와 저는 아들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새 삶을 찾으려는 아들을 재촉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든지 급하면 체하는 법이라고 아들이 천천히 자기의 삶을 꾸려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 부부의 바람대로 기적은 일어났어요. 아들을 목격했던 날로부터 몇 달 뒤 아들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시침이 뚝 떼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집 앞에 있는 분식집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처랑 사별했지만 그 사람은 전 남편이랑 이혼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결혼 생활도 순탄치 못했대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은 더 깊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늘 도박까지 일삼는 사람이었다더군요. 도박하다 돈 잃으면 돈 내놓으라고 때리고 술 마시면 또 때리고 참 인간 말종 같은 사람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겨운 결혼 생활을 하고도 제 아들과 진지하게 만나게 됐다니 두 사람이 마음속 아픔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겨내겠구나 싶었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면 서로 잘 보듬어 줄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저희에게 곧 인사를 올 거라며 말했고 저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미리 언지를 준 거였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참 기특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지금 저희 곁에 있는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인사를 왔던 날이었어요. 뭘 가져와야 할지 몰라서 과일을 사왔다며 수줍게 말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며느리는 사온 과일을 주방에서 아내와 예쁘게 깎아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아내도 며느리가 과일을 잘 깎는다며 칭찬을 했고 저는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혹시 멀리 살고 계신가? 아,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세요.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전화를 자주 드리고 있어요. 일하면서 바쁠 텐데 참 다정한 딸이네. 제가 걱정을 많이 끼치는 딸이라 전화 꼭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어. 그날 며느리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제 딸이 그런 일 당했으면 그놈 자식 가만 안 둔다면서 우는 며느리보다 더 화를 냈네요. 저는 그런 일을 겪고도 씩씩하게 분식집을 차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 며느리가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꼭 사돈 될 분들을 뵙고 싶었어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성숙하고 기특한 딸을 길러낸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몇 달 더 연애를 이어가다 조심스레 재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후에 상견례를 잡고 사돈 부부를 처음 뵙게 됐습니다. 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죠. 사돈 부부는 선한 인상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차림새로 나오셨어요. 바깥 사돈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말 조금 그래도 처음도 아닌 상견례가 그렇게 긴장될 수가 없더라고요. 밥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날 만큼 긴장이 됐습니다. 초음보다 재혼이 더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어색한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나온 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안사돈께서 저희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쩜 이렇게 대견한지 저도 오며 가며 가게 자주 들렸는데 부침성도 좋고 싹싹한 사람 같았어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부족해서 딸이 그런 일을 겪은 건가 싶었어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컸구나 하면서 제가 한 수 배우고 싶었어요. 제 딸이 아직도 불안증이 심해요. 그런데 한동안 목소리가 편안해서 물어보니 좋은 사람이 생겼다더라고요. 사돈도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저희는 사돈 부부와 덕담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아들도 흐뭇해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렇게 사돈과 저희 부부는 재혼이니 조용히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식을 대신하자며 합의했습니다. 저희도 그 편이 훨씬 부담도 없고 좋았어요. 큰 숙제라도 하나 끝낸 듯 속이 다 시원했네요. 그리고 자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안사돈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나중에 내려가서 밥이나 함께 하자며 말했어요. 그러자 안사돈도 화통한 목소리로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도 사돈 부부에게 인사를 하며 가려는데 한 임산부가 차에서 내리다가 사돈 차를 문으로 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차 가까이에 있어서 소리가 조금 들렸거든요. 안사돈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차에서 내리던 임산부도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사돈은 얼른 달려가서 차를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유, 제가 멀리서 와서 피곤했나 봐요. 주차선을 조금 벗어나게 주차를 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차가 찍힌 것 같은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지금은 이런 차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뭐 별로 좋은 차도 아닌데 어서 들어가서 식사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가서 맛있게 식사하면 그걸로 됐어요. 나도 딸이 있어서 그래요. 안사도는 별일 아니라면서 임산부를 안심시키고 보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며느리가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 다 사돈 부부의 모습을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정말 별일도 아니라면서 웃어넘겼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아들이 참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좋은 가정을 꾸릴 거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이 힘든 일만 있으면 어디 살겠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 힘든 상황에도 극복하고 희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며느리가 운영하는 분식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가 근처에 있으니 싫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살림을 합치고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집에서 나가고 나니까 좀 허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 근처에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을 바랬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 정말 저희에게 잘했습니다. 마트에서 시장을 보고 뭘 많이 샀다면서 저희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찌나 살갑던지 원래 한 가족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외식을 하자면서 저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저와 아내 둘러앉아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기가 익으면 저와 제 아내 앞에 놔주느라 바쁘더군요. 저는 아들이 들고 있던 집게를 뺏어 들고 말했습니다. 너는 네 와이프 밥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신경 좀 써.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먹고 있었어요. 내가 구울 테니까 너희들은 얼른 더 먹어. 내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저는 아들 부부가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편히 먹으라며 고기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앉은 자리가 주방 근처라 그런지 유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귀를 막으며 온몸을 덜덜 떨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며느리 어깨를 붙들며 토닥여줬어요.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달래주는 걸 보니까 아들은 이런 일을 자주 겪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못 볼 걸 본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떨었어요. 아내는 물을 떠줬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들은 며느리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갑자기 큰 소리를 들으며 놀라요. 이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런지 쉽게 진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어서 나가자. 먼저 데리고 나가. 내가 짐 챙겨서 갈 테니까. 아버지 집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뵙기로 해요. 죄송해, 아버지. 아이, 뭐가 죄송해. 어서 데리고 나가라. 저는 며느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어요. 주변이 시끄러운 걸 잘 견디지도 못하는데 시부모 좋은 고기 사주고 싶어서 고깃집까지 왔던 거였습니다. 참 그 마음이 고맙더군요. 저와 아내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집으로 갔어요. 뒤이어 들어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자 아내가 달려가서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내를 보자마자 푹 안기더군요. 참 딸을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아내 품에 안긴 며느리를 아내가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달랬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면서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전에 가정폭력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유리가 깨지거나 갑자기 큰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우리가 있잖아. 이럴 때 우는 거야. 마음 좀 풀어. 어머님, 저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며느리의 한탄 섞인 울음에 저조차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가 며느리를 진정시키는 동안 저는 아들과 주방에서 죽을 좀 끓이고 간단하게나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아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며느리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는 창피한지 주방으로 와서 제게 사과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제대로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내일 점심에 우리 둘이 네 분식점 갈 테니까 거기서 제대로 한상 차려줘. 네 시어머니가 떡볶이 귀신이잖니. 내일 제대로 차려주면 되잖아. 아니에요. 점심에 한식집이라도 가요. 죄송해요. 밥은 집에서도 먹는 게 밥인데 내일은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야겠네. 며느리는 계속해서 미안해했어요. 그렇게 미안해할 일도 아닌데 마음 쓰는 게 안타까워서 저는 아내와 분식집으로 간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하는 분식집은 어른보다 근처 초등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분식집이 크지 않고 소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극복하고 있었다는 게 대단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조금만 힘들어도 금세 그만두는데 며느리는 무슨 일을 해도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래저래 참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뻐서 과거 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점심에 정말 아내와 같이 며느리의 분식점을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저희가 온다는 말에 어디서 초밥도 사다 놨더군요. 괜히 부담을 준 건 아닌가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밥을 먹는데 분식집 전화벨 소리가 울리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전화를 보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 보이길래 제가 대신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말려서 울리는 전화를 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느낌이 안 좋아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가게로 이상한 전화가 오니?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됐네.
그게 며칠 전부터 전 남편이 가게로 자꾸 전화를 해서요. 그랬구나. 전화는 끊겼는데 여기로 찾아오면 어쩌니?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이혼한 마당에 전화까지 할 정도면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그날은 겨우 하루 넘겼다지만 앞으로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식집을 나와서 고민을 좀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 보여 아들에게 미리 언지를 해줬어요. 이미 아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면서 한탄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어차피 오다 가다 보이는 가게니까 자주 들여다보겠다며 안심시켜줬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보초라도 서고 싶었지만 저와 아내도 일이 있으니 그럴 순 없었죠. 하지만 오며 가며 보는 일은 쉬우니까 그렇게라도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우리가 오며 가며 자주 들여다보마.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아버님, 죄송해요. 이렇게 걱정만 끼치는 며느리라서 면목이 없네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라 내가 미안하지. 감사드리고 죄송해요, 아버님. 며느리는 제게 울먹이며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제게 미안해할 일이던가요? 가정폭력이라는 게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에게 하나도 미안해할 거 없다면서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아내와 둘이 늘 분식집을 일부러라도 더 지나다녔어요. 하루는 커피도 사가기도 하고 또 하루는 디저트도 가져다 주면서 며느리를 안심시켜줬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고맙다면서 말했어요. 번거롭지도 않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며느리가 안심할 수 있다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는 저희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에게만큼이나 저희 부부에게도 큰 선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정말 지켜주고 싶었어요. 이제 겨우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의지하고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행은 폭풍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번 며느리를 잃어본 적이 있는 저희 부부에게도 그날 일은 참 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길어져서 분식집을 못 갈 것 같았는데 아내가 오늘은 정리하고 빨리 가자면서 저를 재촉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 대체 왜 그렇게 서둘러? 이걸 다 언제 정리해? 어제 꿈자리도 이상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느낌이 영 안 좋아. 둘이 도배 일을 하면 저는 대체로 몸 쓰는 도배를 하고 아내가 대체로 쉬운 마무리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서두르면서 마무리하려는 아내가 이상했지만 원래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내를 따라서 정리를 하고 일을 끝냈습니다. 워낙 오래 같이 일했기 때문에 뒷정리도 척이면 척이었어요.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자 아내는 빨리 며느리 분식집으로 가자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가장 이상했던 게 아내였어요. 그렇게 발길을 재촉하며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분식집에서 며느리가 신발을 한쪽만 신고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차에서 얼른 내렸어요. 며느리는 신발 하나가 벗겨진지도 모른 채 어디론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차에서 내려 뒤쫓아가려고 했는데 며느리의 뒤를 누군가 따라 나오는데 경악을 했습니다. 낯설고 처음 보는 행색의 키가 큰 남자가 도망치듯 달려가는 며느리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최선을 다해 며느리가 간 방향을 쫓아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달려가서 며느리의 뒤를 쫓는 남자의 뒷덜미를 덜썩 잡았어요. 제가 아무리 도배를 하면서 체력이 길러졌다 해도 환갑이 넘은 제가 젊은 사람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었겠어요? 그 순간에는 안간 힘을 다해서 그 남자를 붙들어야만 하니까 겨우겨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아무리 세게 잡아도 놓칠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에요. 전 남편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뭐야? 이놈 자식이 그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저는 며느리의 말에 놀라서 더 힘을 주며 잡았고 두 손으로 몸을 붙들어 매고 냅다 머리로 그놈 자식 머리에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픈 건 아는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남자가 악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그 자식 손을 깨물고는 소리쳤습니다. 야, 어쩐지 오늘 뒤숭숭하더라니. 내 손에 걸리면 너 가만 안 두려고 벼르고 있었어. 아줌마가 뭔데 내 마누라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난리예요? 뭐야? 누가 네 마누라야? 나는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내가 저 사람 시엠이다. 어쩔래? 아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머리를 양손으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것도 아픈지 몸을 사방으로 흔들면서 악을 쓰더군요. 저는 주변에서 구경하며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가정폭력범이에요. 같이 좀 잡아주세요. 전처 찾아와서 영업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사람도 때리려고 해요. 제가 소리치며 사람 좀 잡아달라 하자 주변에서도 전 남편 놈을 꼬집으면서 같이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면서 외쳤어요. 그러자 한 청년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그 쓰레기 같은 놈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었어요. 네가 나 없이 잘 살 것 같아? 내가 쉽게 이혼해 줄 것 같아? 너는 나 없이 절대 혼자 못 살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순간 아내가 그 쓰레기 같은 놈의 입을 손으로 찰싹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너만 없으면 잘 살 사람이야. 어딜 잘 사는 사람 찾아와서 발목을 잡으려고 해. 내가 우리 며느리 너 같은 놈한테 당하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놈을 붙들고 있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결박했어요. 아내는 옆에 있던 빗자루까지 들어서 힘껏 두들겨 팼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만큼이나 저희 부부도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쥐어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와서 쓰레기 자식을 연행해 갔습니다. 며느리의 보호자로 같이 경찰서로 갔고 뒤이어 아들도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아들은 놀란 며느리를 발견하고 안아주더군요. 며느리는 그제야 울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 사람이랑 힘들게 이혼했어요. 어디서 저 결혼했다는 소리 듣고 얼마 전부터 전화에 문자에 계속 절 괴롭혔어요. 그리고 오늘은 영업 중인 가게까지 찾아와서 뒤집어 엎은 거고요. 제가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도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뛰쳐온 거라고요. 나 아직 네 남편이야. 내가 아직 이혼을 안 하겠다는데 누구 마음대로 새 살림을 차려? 너 그거 바람 피는 거야?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서류까지 다 정리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또 돈 떨어졌니?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그때 제 아내가 그놈의 자식 뒤통수를 또 때렸어요. 경찰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아내를 말려서 그쯤 멈췄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분해서 그러는데요. 제발 좀 사회에 발도 못 딛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이런 놈은 감옥에서 썩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랬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이란 놈이 며느리가 다 차단하니까 가게까지 찾아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신문하는 걸 듣다가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잡아 쳐넣었으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정말 그날 아내가 낌새가 안 좋다고 가자고 안 했으면 우리 며느리 큰일 날 뻔했지 뭡니까? 의처증도 심하고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까지 세상에 하나만 해도 사람한테 해로울 거를 며느리의 전 남편은 다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경찰서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글쎄, 제 며느리 전 남편은 폭행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더군요.
세상에 저런 악질 같은 나쁜 인간이 착한 며느리 옆에 있었다는 게 분통 상했어요. 그날 그 전 남편은 스토킹 폭력 협박으로 또다시 연행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 가게에서 현금도 훔쳐간 게 CCTV에 찍혀서 절도죄도 추가했어요. 그 자식한테 걸 수 있는 죄는 다 걸어서 신고했고 결국 또다시 교도소로 수감됐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한동안 불안증이 심해져서 가게 문도 못 열 정도였어요. 사돈 내외도 며느리가 걱정됐는지 한동안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며느리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이렇게라도 아내가 안정을 되찾는다면 다 괜찮다고 제게 말했고요. 그래도 장인과 장모님이 있으면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들이 괜찮다며 말하는 걸 보고 안심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전 남편은 수감돼서 찾아오지 못할 걸 알고 있었지만 온 가족이 며느리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한동안 잠잠했던 불안증이 찾아오자 좀처럼 진정하질 못했어요. 그때 아내는 며느리를 위해서 시장을 봐서 찾아가곤 했습니다. 사돈 부부도 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 몫까지 제가 더 일하더라도 아내를 아들 부부네 집으로 보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온 가족이 모이니까 이겨내지더군요. 며느리도 차츰 괜찮아져서 제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도 가곤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잃고 싶지 않아요. 한번 겪어보니까 일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게 요즘 느껴져요. 나도 그렇다. 우리 며느리 큰일 겪고 나니까 가족 소중하게 더 느껴져. 요즘만 같아도 살만할 텐데 금세 또 더 좋아질 거야. 저도 아버지처럼 든든한 남편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네 나이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살다 보면 서로 맞춰가고 더 알아가고 하는 거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처음부터 쉬웠겠나요? 살다 보니 아내와 일도 하고 서로 의지하게 됐던 거죠. 모든 부부가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 풍파 겪다 보니까 어지간한 일에는 초연해지는 것 같네요. 옛말에 아내에게 한 말은 나도 소에게 한 말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은 조심히 가려 해야 하죠. 그래야 노년의 부창부수처럼 붙어 지낼 수 있답니다. 가끔 저희 부부 일하는 걸 보면 다들 싸우는 일 없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생각보다 싸울 일이 없어요. 아내가 제게 좋게 말해주니까 저도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제 아들이 며느리와 그렇게 잘 살길 바랍니다. 사돈 부부를 보면 며느리도 좋은 것만 보고 잘 컸다는 게 느껴져요. 부부로 살다 보면 자식도 키워야 하고 같이 노후도 준비해야 될 사이잖아요. 정말 인생을 같이 달려가야 하는 동반자인데 서로 합이 잘 맞아야죠. 아마 먼저 떠난 첫 번째 며느리가 지금 며느리 좋은 사람이라고 잘 지켜주라며 아내에게 촉을 내려주나 봅니다. 그날도 아내가 느낌이 안 좋고 꿈자리도 안 좋았다는 말을 하면서 떠밀리듯 현장을 나왔던 게 첫 번째 며느리가 어서 가서 지켜주라고 밀어줬던 건 아닐까요? 요즘도 가끔 아내와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꼭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보면 꼭 좋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도 부디 잘 있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안정을 되찾자 사돈 부부는 2달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농사일 때문에 두 분이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제야 편안해진 며느리를 확인하고는 시골로 가시더군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저희 집에 아들과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가 왜 미안해야 할 일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고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미안할 게 뭐 있어? 이제 좀 마음이 괜찮아졌니? 네, 저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정말 든든해요. 백만대군이 있는 것 같아요. 농담하는 거 보니까 정말 괜찮아졌나 보네.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게요. 정신 놓고 살아야 우리가 또 도와주지. 그리고 네가 왜 정신 차려? 정신 차릴 놈은 따로 있던데. 며느리와 장난치듯 말하고는 훌훌 털어내라면서 격려했어요. 아내도 다시는 근처도 못 오게 홍군형을 냈다면서 우렁차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아들도 웃고 떠들며 말하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제가 바라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일도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겨내면 될 텐데요. 자식 다 키운 줄 알았더니 부모는 참 이렇게 마음 놓을 일이 없네요. 부부는 모든 걸 같이 하니까 부부라고 하죠. 저도 제 아내와 이 나이 되도록 합심하는 거 보면 천생연분을 만나서 잘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창, 부수,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만들고 계신가요? 요즘도 아내와 그때 일을 떠올리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헛웃음을 짓곤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연 튜브를 들으면서 우리 집도 이렇게 황당했는데 하면서 말하기도 하죠. 부부라서가 아니라 가족이라 이겨낸 일로 이렇게 사연을 쓸 줄도 몰랐는데 참 인생 길게 살고 볼 일입니다. 저는 늘 노년에는 손주 보면서 아내와 오순도순 늙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늦은 결혼인 만큼 천천히 생각하려고 한다더군요. 뭐 저희 부부는 며느리를 보면서 막내딸이 생긴 것 같다면서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딸이 사위와 같이 손녀딸을 데리고 오곤 해요. 그래서 집에 한 번씩 웃음꽃이 활짝 핀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어찌나 아이를 잘 돌보는지 딸도 감탄할 정도예요.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 아이를 잘 보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분식집 하면서 초등학생들을 자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얼른 커서 분식집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제 딸도 며느리를 새언니라 부르며 정말 잘 따른답니다. 요즘에는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만 같아도 살 것 같네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그래도 무탈하기만을 바랍니다. 아내와 저는 사돈 부부를 뵈러 며느리 고향에도 내려갔다 왔어요.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색다르던데요. 며느리 안부도 전해주고 안사돈과 약주도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돈과 가까이 지내니까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며느리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으며 서로 애들 키우다 생긴 일도 이야기하며 과거를 회상하곤 해요. 나이 들어서 사돈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을 찾았고 분식집도 예전처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디저트도 사다 주면서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참 대견한 우리 며느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씩씩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저번에 아내가 추천해줘서 여기서 사연을 듣는 것 같던데 듣다 보면 며느리도 눈치를 챌 것 같네요. 우리 며느리 앞으로는 더 훨씬 훨훨 날 수 있도록 제가 뒤를 지키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끼는데 제가 표현도 못하는 투박한 아저씨라서 어렵네요.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라도 진심을 전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우리 며느리, 가게 신경 쓰랴 시댁 챙기랴 바쁜데 앞으로는 본인을 제발 제일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힘들더라도 늘 다른 사람이 편한 게 낫다면서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며느리가 아들과 잘 살아줘서 고맙네요. 의가 없는 부부는 맞지 않는 신발과 같다고 하죠. 제 아들은 이제 짝이 맞는 신발을 찾은 사람처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하더군요. 저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아들에게 웃으면서 장난처럼 말했어요.
나처럼 꿋꿋하게 사는 건 좋은데 표현도 할 줄 알고 서로 아껴주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항상 서로 보듬고 살다 보면 나처럼 아내 없이는 리모컨도 못 찾는 날이 온다니까. 아버지, 그건 집안일을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것도 서로 의지하는 거야. 아들은 제 말에 너털 웃음을 보였어요. 이 정도면 우리 아들과 며느리 잘 살 것 같지 않나요? 참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혹시나 큰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가족들과 서로 의지해서 이겨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모든 오해는 대화가 없어서 생기더라고요. 며느리가 저희한테 힘든 사연 미리 말 안 해줬다면 꿈에도 몰랐겠지만 미리 알았으니까 대비도 하고 이렇게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쁜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힘들 일 털어내서 반으로 줄었어요. 앞으로도 여기서 여러 사연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아픔 반으로 줄여주러 올게요. 지금도 아내와 사연을 쓰면서 과거를 회상하니 여기서 얻은 꿀팁도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연 들을 때마다 항상 증거가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며느리 분식집 CCTV를 화질 제일 좋은 걸로 바꿔준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때는 설마 영업하는 가게 일이 생길까 싶었는데 그때 대비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지 뭐예요. 앞으로도 사연 투부 들으면서 잘 살 테니 저희 사연에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다가올 봄날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모두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